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학립논술에서 인문논술 강사를 맡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문계 이 수시 콘서트 논술에서 제일 마지막 코너를 맡게 됐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논술로 대학 가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이 낮거나 또는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어떤 그 꼭지들은 대학들이 뭐 많으면 4개나 5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좀 많아요. 많아서 일일이 대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논술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거를 Q&A 코너처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논술로 대학 가기,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학림학원, 학림논술의 자랑 써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수시로 861명을 보냈고요. 꽤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시 지원 전략은 일단 수시 지원을 하실 때 정시는 쉬워요. 정시는 수능 점수가 나오면 어머님들 옛날에 고3 때 배치표 보고 원서 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지금도 똑같은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티켓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일단 1학년, 2학년의 내신 평균과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이제 오늘 제가 다루는 대학에서는 내신이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초반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등급 중반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물론 같은 대학이 논술 전형에서는 더 낮은 내신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아이의 내신으로 학종은 어떻게 갈지 또는 논술을 어떻게 갈지 또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학이 가능한지를 다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갔더니 원서 쓸 때 됐더니 선생님이 학종을 쓰라고 하시더라. 근데 아이의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는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이제 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쓰면 된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이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가늠이 됩니다. 네, 학교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내가 어떻게 볼지, 그리고 논술을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지셔서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모평. 6월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6월이나 9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게 수능을 만드는 기관에서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가장 수능의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가장 적합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교육청 모의고사들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는 쓰지만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달 모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지금 이 시기에는 저도 아이들한테 겨울방학 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야기하는 전략과 1학기 때 이야기하는 전략과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야기하는 전략이 시기마다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수능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좀 제껴둘 필요도 있어요. 네. 특히 논술 전형에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4과목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4과목 중에서 2과목 정도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아웃이 됐다네요. 이거 그리고 대학별 모의고사가
얼마 전까지 치루어졌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대학의 모의 논술들이 많이 치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모의 논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도냐면 아이들이 지금 겨울방학이나 1학기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논술을 차근차근히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전체적인 논술을 다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모의 논술을 보면 아이들의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들에서 아이들을 대학으로 불러서 모의 논술을 치르게 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공간에 가서 대학의 강의실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분량에 맞춰서 써보는 경험은 진짜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가에는 의의를 두지만 결과에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유형편이라고 해서 기본하고 심화 이렇게 해서 8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과정을 배우는 중간에 배우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완성된 답안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점수를 보면 막 실망하거나 해서 그런 거는 실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을 못 봤다 또는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모의 논술을 못 봤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 수업에는 각 대학에서 그 해에 나온 모의 논술이 모두 다 실리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모의 논술은 실제 수시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예, 쉬운 편이라서 경험 정도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오프라인 모의고사 응시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의미고요. 그리고 경쟁률의 허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은 경쟁률이 거품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은 수능도 안 보고 뭐 내신 반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논술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낼 때의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은 원서를 낼 때의 경쟁률하고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시험 보는 학교가 있지만 그 대학의 교수들이 수능 전에 시험 본 아이들의 답안, 원고를 미리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조건을 통과한 아이, 통과하지 못한 아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의 원고는 읽지조차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격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원서를 낼 때의 경쟁률이 아니라 실제로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춘 애들끼리의 경쟁률이 중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분의 1에서 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다루는 게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다루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라도 무조건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강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서 넣을 때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수능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좀 안전하게 애들 말로 안전빵으로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조금 레벨이 낮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넣어보려고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논술 전형을 정시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수능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논술 성적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걸 가지고 견줄 게 별로 없잖아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의 급간 차이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 논술을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합격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낮은 대학이라고 해서 논술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수능 점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안전하게 썼는데 왜 떨어졌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논술 전형의 핵심은 논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합격 답안은 오류를 최소화한 답안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어려워해요. 네,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까지 오지선다에서 이미 만들어진 보기에서 선택하는 것이 익숙해졌지 자기의 생각을 어떤 글로 문장이나 한 편의 글로 이제 작성해 본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저희 팀 선생님들이 모두 다 경험을 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나중에 애들 다 이렇게 입시 끝나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실제로 합격을 하는 애들은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 이거는 어머님들이 누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경험만 생각해 보셔도 아, 그게 맞구나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메시지를 그냥 처음에 써서 그냥 보낼 때 하고 좀 이건 중요한 문자니까는 한 번 또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메모장에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고치면 고친 문자가 훨씬 더 첫 번째 문자보다 정보 전달도 좋고 뭐 단어 선택도 괜찮고 할 거란 말이에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평가받는 게 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논술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은 전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능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식에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글을 고치고 그리고 첨삭을 받고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잘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 잘 쓰는 능력이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은 어떤 태도를 길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네. 자, 논술 전형 합격의 길이라고 저희가 이제 학립논술 평가 시스템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 들으셨죠? 네. 저희가 논술 팀으로는 거의 유일한 건 아니지만 유일했었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만든 게 10년 이상이 됐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 내신이라든지 수능은 바로바로 성적이 나와서 우리 아이의 성적 실력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이제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논술은 그게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좀 더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가 되게 중요한 부분. 오늘 제가 맡은 대학들은 특히 독해가 중요해요. 네, 독해가 중요한데 문제가 뭘 묻는구나. 뭘 물으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독해 부분인데 이해력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논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논증력보다는 이해력과 문장 표현력이 같이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독해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축적된 어떤 논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여기는 논술로 대학가기. 요거는 받으신 그 논술 백서에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진 않고요. 거기는 이제 대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논술 최저 조건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8개 대학이고요.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저게 없어졌잖아요. 적성이 없어지면서 논술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4개 과목 중에서 하나가 3등급. 고대 같은 경우에 4개 중에서 하나가 3등급 또는 영어가 2등급. 덕성여대나 서울여대는 4개 중에서 2개 합이 7인데 서울여대는 만약에 2개 중에서 하나가 영어가 들어가면 합이 5로 조금 더 높아져요. 예,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성신여대는 조금 더 높습니다. 예, 2개 영역에 합이 6이고요. 숭실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숭실대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숭실대는 지금 인문 논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네. 어느 정도로 높냐? 지금 가장 높은 대학교가 연대인데 연대에는 논술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연대하고는 색깔은 다른데 그만큼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나 실제 난이도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숭실대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영어를 빼요. 네.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 2개 평균 해서 2개 합이 6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논술 전형은 내신 반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숭실대는 조금 높습니다. 네, 숭실대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대학은 뭐 0.2, 0.4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숭실대는 정수로 차이가 나요. 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4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신 반영률이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여기서는 논술 100%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은 2개 등급 합이 6이고요. 인문계에서 뽑는 간호학과는 2개 영역에 합이 4입니다. 좀 더 높죠. 예. 얘네 간호학과지만 인문계열에서 뽑는 경우에는 인문 논술을 봅니다. 자연계열에서 뽑으면 자연 수리 논술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항공대가 처음으로 수능 최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작년까지 없었는데 한국 항공대가 여기를 이제 만들었고 여기 항공대 같은 경우엔 경영학과는 인문 계열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든지 항공물류학과라든지 항공운항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결합된 어떤 학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 논술이 한 문항이 나오고 수리 논술이 한 문항이 나오는데 그 수리 논술의 범위가 수학하고 수학 원투입니다. 지금 문이과가 통합돼서 문과로 대학을 가는 애들도 수투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서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들인데 연대나 한양대는 제가 오늘 다룰 때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별표를 해놓기는 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조건이 없고 논술이 100%로 이제 아이들을 뽑는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거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난이도도 어렵고 그리고 조건도 좀 까다로워요. 예. 보통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올 경우에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은 보통 하나가 나옵니다. 전체 제시문의 개수는 4개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많은 경우에 뭐 6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연대는 영어 제시문이 되게 길어요. 길고 실제로 그거를 한글로 전환을 해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난해한 어떤 내용들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리고 총 2문제지만 세부로 나누면 4문제가 나오는데 그 세부의 한 문제가 수리 논술, 수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논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얘도 거의 이제 논술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가 들어가긴 하지만 저거는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부분이거든요. 비교과 부분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랑은 좀 성격이 다른 방식의 논술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논술 이러면 애들이 책도 좀 많이 읽고 생각하는 것도 좀 깊이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시사적으로 많이 접하는 그런 주제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들 조금 철학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더라도 조금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글을 잘 이해하고 잘 쓰는 애들한테 유리한 게 한양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술 100%로 뽑으면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논술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아이들의 변별해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가톨릭대 있고요. 경기대 있고 광운대 있고 단국대 그리고 수원대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네, 여기가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이 없고 한양대 에리카캠은 이제 안산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었어요. 꽤 높았습니다. 두 개 합이 6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낮지 않은 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캠이 올해부터는 수리논술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가 한 문제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 올해 제가 경험해보니까 문과 쪽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이 수학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통합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수리논술이 나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논술로 대학 가기 내신 등급과 격차인데 한번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논술 백서의 앞부분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60에 교과가 4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교과 비중이 높은 거예요. 보통은 요즘은 70대 30, 80대 20 아니면 논술 100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1등급이 40점이다. 2등급은 39.2점이에요. 그러니까 0.8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38점. 근데 1등급이나 2등급이 경기대 논술 전형에 지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보통 경기대 논술 전형의 싸움은 내신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요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등급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숭실대 제가 아까 전에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숭실대가 논술이 60이고 교과가 40인데 1등급이 40 그리고 2등급이 38 아까 전에 경기대는 39.2점이라서 0.8점의 차이가 났는데 숭실대는 그냥 마이너스 2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자면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대 아이들은 좀 말리는 편이에요. 5등급이나 6등급의 친구들은 조금 말리고 3등급이나 4등급의 내신을 받는 친구들한테는 숭실대는 가면 큰 감점이 없을 거다. 어차피 숭실대도 1등급이나 2등급 내신을 가진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논술의 특징인데 요것도 보시면 제가 전부 다 실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난이도가 하이예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조금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어떤 문제도 조금 평이한 편이고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답안의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길지 않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문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길면 500에서 600자인데 여기 보면 뭐 인하대 같은 경우에 1000자 분량도 있고요.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700자, 800자 이렇게 분량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500에서 600자 정도면 중간 정도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700에서 1000자 정도면 긴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긴 글 쓰기를 요구하는 대학은 조금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장을 쓰고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드러나기 때문인데 좀 짧게 요구하는 대학들은 그만큼 글쓰기 실력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왜냐하면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거에 답하다 보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대나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둘이가 조금 논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서 글쓰기는 중간보다는 좀 많게 700에서 800자 분량 정도로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그런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중정도가 됩니다. 단국대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대도 난이도가 상이고 한양대 에리카캠도 난이도가 상인데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왜 상이냐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문항수가 한 문항이 더 많습니다. 2시간 동안 세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 세 문항이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 문제는 문학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탐 중에서도 생윤이나 윤사나 법정처럼 그런 어떤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요. 세 번째 문제가 도표가 나옵니다. 도표가 나오니까 경제라든지 사문 쪽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단국대 여기에 보시면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거나 중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지원을 할 때에는 광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대학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는 친구의 딸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언니가 되겠죠? 언니는 작년에 여름방학에 딱 공부하고 합격했다는데요. 또 되게 심한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며칠 하고 합격했다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은 그런 애들이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애들은 저희 학원만 보더라도 되게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에 했으면 수능 한 과목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경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운대에 제가 가르친 애가 합격한 경우가 있었는데 걔는 원래는 광운대는 자기 목표 대학이 아니었어요. 걔는 경희대를 가고 싶어 했었고 원래는 이과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아닌데 3년 전에 그 애가 이과였는데 고3이 되면서 문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경희대를 가고 싶었고 또 어머님이 경희대에 교직원으로 계셔서 다니게 되면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되게 가고 싶어 했었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문제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못 맞춰서 2번 다. 네. 그래도 자기가 4개 중에서 2개 합이 4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넣어보겠다고 했고 혹시라도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썼던 게 광운대였거든요. 광운대는 만약에 수능이 좀 잘 나오면 시험 보러 가지 마.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 안 보러 가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경희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가 전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경희대를 목표로 해서 경희대 문제만 자기가 막 뽑아와가지고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저희도 되게 바쁜데 막 와서 선생님 10분만 봐주세요, 20분만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애 데리고 막 빨리 저도 보면서 첨삭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광운대 자기가 이제 써놓은 데가 있으니까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갔습니다. 걔가 무슨 경영 쪽에 관련된 학과를 넣었었는데 그때 61.52대 1이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능은 어떻게 나왔냐면 4,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애들 말로 개망한 거죠. 네,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걔가 그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1년 내도록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2번 다시 써와. 세 번째 또 써와. 라고 하면 한 번도 안 써온 게 없이 꼬박꼬박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중에 해당하거나 상에 해당하는 거는 연습을 짧게 해가지고 조금 불가능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숭실대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숭실대는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쉬운지를 가늠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논술 문제에 나오는 제시문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국어에선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익숙하거든요. 교과서의 문학이나 사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제시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원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쓰여진 거의 번역체의 어떤 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시문들이 아직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읽어주세요. 자,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적고 감소하는 추세인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가톨릭 대학 이게 원서 쓸 때는 논술 전형에서 뽑는 인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 보여요. 적긴 해요. 적긴 한데 다른 전형에서 뽑는 인원들하고 비교를 하면 논술이 압도적으로 적은 거는 아닙니다. 예, 보시면 여기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 5명이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애들이 9명. 그리고 고른 기회나 농어촌 학생 전형은 우리한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니까 요거를 빼면 논술 전형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뽑는 인원이 적은 거는 원래 그 학과의 전체 인원이 적은 거예요. 전체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수시에서 교과로 뽑고 논술로 뽑고 종합으로 뽑고 이제 뭐 고른 기회라든지 농어촌으로 뽑고 거기다 정시 인원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다가 보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를 보시면 한번을 눌러주세요. 네. 여기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는 거. 요건 이제 강제 능력 우수자 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카톨릭대에. 거기에 통과한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보시면 국어국문학과가 3.38입니다. 똑같은 학과가 논술 전형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4.69예요. 4.7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교과 등급과 논술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교과 등급이 0.5에서 1.5 정도의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은 이미 자기가 해놓은 걸 가지고 겨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경우에는 논술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는 게 낫겠어. 그럼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비교하면서 가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건 광운대 건데요. 광운대 거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9명, 논술 전형은 3명, 교과 전형은 4명 이렇게 되거든요. 국어국문학과의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누다가 보면 뽑는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에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학과를 이제까지 준비해 왔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과를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데 논술 전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반영되는 건 출석이나 봉사 시간밖에 없고 이제까지 논술 전형에 쓰는 애들 중에서 그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인원을 많이 뽑는 학과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예, 너무 작게 뽑는 것보다는 조금. 예, 그러면 강운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 보면 법학과가 남아있어요. 예, 법학과가 남아있는데 법학과는 12명을 뽑거든요. 그리고 경영학과는 15명을 뽑습니다. 법대가 남아있는 학교들은 대학들은 법대를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뽑는 편이고 가장 많이 뽑는 건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으로 경영학과 쪽이 많이 뽑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추가 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딱히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동국대에 들어가는데 동국대가 그때 2개 합이 4를 요구할 때였는데 얘가 국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포자. 예,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수능을 받았냐면 국어 1, 수학 6, 영어 6, 그리고 사탐이 1사였어요. 그래서 2개 합이 4를 맞춰가지고 동국대를 지원을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얘는 어차피 대학에 가도 수학이 6등급이 나오니까 경영학과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싫대요. 네. 그러면 동국대 법대가 있거든요. 법대 어때? 좋대. 자기는 동국대가 중요하지 과가 중요한 건 아니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을 보는 것도 조금 중요하고요. 딱히
내가 진짜 이과가 아니면 나는 대학 안 가겠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원을 보고 이제 상담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광운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인문 쪽인데요. 너무 흐리게 나와가지고 자 국어 국문학과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에 합격한 아이들의 학생부 등급이 3.05 등급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은 4.76이거든요. 여기는 더 벌어지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못해도 3등급 중반까지는 나와야지만 됩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나 5등급 때도 합격자가 저희가 실제로 가르쳐 보면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자, 단국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는 어떤 전형이든지 간에 학부로 뽑는데 자, 학생부 위주에서 덕성인재 전형 1로 뽑는 게 40, 덕성인재 2로 뽑는 게 80이고 논술에서 뽑는 게 60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뽑는 인원을 보면 논술은 너무 조금 뽑아가 아니라 논술도 조금 뽑는 건 맞는데 다른 어떤 전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논술만 적게 뽑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덕성여대에 합격한 애들을 보면 학생부 100% 전형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겠죠. 보시면 평균 등급이 여기 제일 위에 게 이제 인문인데 2.31 정도의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들어갑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5 등급 아이 평균. 네, 그리고 덕성인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는 3.17이니까 한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전형에 따라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학생부가 앞에 붙어있는 전형은 무조건 내신이 중요합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해주시면 실질 경쟁률. 네.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보시면 요거는 수능을 보기 전에 수시 1차에 보는 학교하고 수시 2차에 보는 학교가 수능 최저가 똑같이 없는데도 경쟁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 수능 전에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물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수능 전에 시험을 보러 움직이는 게 별로 큰 부담이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수능 전에 집을 떠나서 딱 하루 이틀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비우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수시 1차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보통 20대 1에서 과에 따라서 보통 여기 미디어 영상학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과 미디어, 뭐 언론 이런 거 붙으면 최고거든요. 요즘에 거기는 보통은 30대 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 여기는 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이나 국제학 전공은 19.5대 1 정도로 조금 저게 논술 전형에서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수시 2차에 똑같이 수능 최저가 없는데 여기는 경쟁률이 확 늘어납니다. 네. 경기대가 보통 10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의 경쟁률이었다면 광운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거는 똑같은데 경쟁률은 한 2배 정도로 높아진다. 근데 여기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됩니다. 네. 그러면 논술을 정말로 잘해야지만 돼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요거는 수시 1차에 시험을 보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성신여대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앞에 나오는 최초 경쟁률이 원서 넣을 때 경쟁률이에요. 원서 넣을 때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좀 괜찮아 하는 정치 외교학과 같은 경우에 보면 32.25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11.75대 1이에요. 확 떨어지죠. 이 정도면 3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 떨어지는 학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 떨어지긴 했지만 간호학과는 인문 계열에서 간호학과를 뽑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 학과들은 좀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잖아요. 합격을 해도 다른 대학에 동시 합격을 해도 잘 안 빠집니다. 나는 간호학과는 이제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경로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데 다른 학과는 빠지기도 하고 수능 최저 조건의 충족 조건을 보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이게 수능 최저가 있고 수시 1차에 뽑는 거라면 눌러주세요. 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수시 2차입니다. 1번 눌러주시면 네. 자, 재작년에 최초 경쟁률이 40.7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16.3대 1이에요. 저거 한번 따져보시면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바쁘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러실 수 있지만 요즘에 이거 전부 다 제가 갖고 온 자료들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시 들어가시면 입시 결과라는 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년 전부터 대학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떨어졌어요. 네, 훨씬 더 떨어져서 이거는 거의 10대 1 안쪽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학생들이 수능에 약간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여대 들어간 애들 좀 많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멋있게 하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안 멋있네요. 네, 눌러주시면 이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내신 등급과 격차가 거의 없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 두 개 합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점수는 얼마나 중요한가?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점수는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만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이 6인 대학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5등급이나 6등급 아닌 말로 9등급이 나와도 합격을 합니다. 네, 두 개만 그 등급을 맞춰주면. 네. 그래서 수능은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수능에 있어서 특히 우리 논술로 대학 가기 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탐 좀 해라.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탐해라. 왜냐하면 사탐은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범위도 되게 넓고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와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국어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국어는 논술을 잘하는데도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거의 10중 8구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논술을 꽤 잘 써요. 저희도 제가 논술로 밥벌이를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보면 알잖아요. 얘가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아니 왜 국어가 4, 5등급이 나올까? 데리고 와서 물어보면 시간이 매번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성격이 문제거든요. 시간을 재놓고 연습을 해다 되게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게 논술 전형에서 좀 유리하니까 저는 여름방학 때까지는 무조건 수능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능력과는 별개로 실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작하는 게 고3 때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잖아.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엔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그 두 개를 좀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보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합격을 했는데 둘 다 최저를 맞췄는데 하나는 최저에 1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 하나는 두 개는 어쨌든 조건을 맞췄는데 다른 두 개가 6등급, 7등급 나온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가 합격할 경우가 많다?
이거는 얘가 논술을 잘 썼기 때문이지 수능 점수 때문이 아니에요. 수능 점수는 그냥 통과했나 통과하지 않았나를 보고 버립니다.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은 당연히 수능은 고려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이른바 로또가 아닌가 이런 얘기 주로 정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는 수능 기스 안 하는데. 네. 근데 로또가 아닙니다. 네. 논술 이중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어려워요. 꽤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는 만들어 놓은 보기에서 골랐던 것만 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써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노력한 애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 되게 이거는 이제 꼭 지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깨달으시는 건데 원서 쓸 때가 되면 이제까지 논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원서를 꽤 많이 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쓰려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충청도에 있는 대학까지 가야 돼. 그러기에는 차라리 논술로 상영해볼까? 인서울은 가야 되니까 이게 논술을 안 했어. 그러면 앞에 논술을 적어도 두 달, 세 달 했던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논술의 진입장벽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을 경험했었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는 좀 큽니다. 네, 그래서 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그런 친구 꽤 많이 만났거든요. 저희 파이널 하다가 보면 그런 친구 있어요. 얘가 그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상위권 대학으로만 논술을 넣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널 때 수업을 들었는데 파이널 때는 실제로 저희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최근의 문제들을 쓰게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분석해야 되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건데 얘가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보통 파이널 수업에는 상담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원서는 냈고.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얘가 다른 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원래 정시 올인하고 있는데 수시 6개를 놓치기가 아까워가지고 지금 뭐 한양대 그리고 그때는 서울시립대도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없어졌지만 시립대 뭐 이렇게 연대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넣었는데 오늘 하루 수업을 갔다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써가는데 A3 용지에 가득 써가는데 나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가 원래는 수능 준비를 하니까 논술을 잘 못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와서 그래봤자 그 논술 시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지금 가서 논술을 하면서 괜히 자신감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죠. 왜냐하면 괜히 아니 수능 해서 정시 준비하던 애가 논술 못한다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못하는 것뿐인데 괜히 수능도 불안해져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원서 쓸 때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신경을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계속 다 눌러주세요. 여기까지거든요. 자, 글에 대한 감각은 타고난 것인가? 타고난 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한테 느끼는 거는 요즘에 국어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독해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특히 지금의 아이들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글을 읽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어머님들도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저도 20대, 30대까지는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들어가서 유튜브 보거든요. 책 많이 안 읽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걸 보면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게 바로 읽으면서 바로 독해가 되는데 아이들이 그게 조금 뜬대요. 요즘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상 세대하고 활자 세대의 차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소수예요. 100명을 가르쳐 보면 그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는 얘는 논술로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논술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옛날 10년 전에 비해서 아이들에 비해서 하향 평준화됐다고 할까? 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글쓰기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글 읽기에 대한 게.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실력들이. 네. 뭐 수능이 잘 나오는 애도 마찬가지고 못 나오는 애도 마찬가지고 제가 5월 달부터 수업을 시작한 반이 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겨울방학 때부터 한 애들도 있고 3월 달에 한 애들도 있고 5월 달에 한 아이들도 있는데 5월 달에 애들 중에서 수능이 정말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큰일 났다. 얘는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에 대한 거를 곧잘 써와요. 그래서 걔를 이제 붙들고 옆에 끼고 얘기하죠. 너는 논술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꼭 해오란 얘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할 거 약속해야 안 해. 그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고 몇 번 안 했지만 한 4주, 5주 정도 됐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네. 글은 쓰면 쓰는 대로 늘고 쓰다가 멈추면 그만큼 또 실력이 줄어들고 하거든요. 글에 대한 감각이 타고난 건 있지만 극소수다.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요? 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아까 제가 숭실대는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애들이 보통 사탐 과목들 생윤하고 사문 많이 선택하거든요. 거기에서 논술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문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뭐 광운대나 이런 데서 뭐 기능론, 갈등론 나오면 딱 알아요. 이거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론적인가 갈등론적인가 이런 거 묻는 거구나 딱 압니다. 그렇게 알면 조금 더 쉽기는 해요. 근데 원칙은 사탐은 자기가 점수가 잘 나오는 거를 선택하는 게 이런 식이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논술에 도움이 되려면 사탐을 사문이나 생윤이나 윤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조금 관련이 없는 사탐 과목은 지리 과목들이에요. 네. 오히려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것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은 그렇게 필요 없다. 교과 공부 위주로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룬 대학들은 특히나 교과서에서 제시문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아예 출처가 나와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고등학교 뭐 사회 문학 교과서 이렇게 나옵니다. 숭실대만 약간 예외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좀 어려운 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논술 답안은 어떻게 작성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대학이 선호하는 답안이라는 게 있는데 논술이 좀 저희가 편해진 건 뭐냐면 학교에서 문제를 내고 해설을 내주고 예시답안까지 줘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안 그래서 저희가 해설 보고 해설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만 나오면 저희가 해설하고 예시답안도 다 작성하고 했어야 됐는데 논술이 조금 쉬워진 게 한 7, 8년 정도가 됐거든요.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내라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많이 쉬워졌는데 그 뒤로부터는 해설이라든지 예시답안을 대학에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논술의 신을 만들어서 대학에 보내지는 않아요. 합격할 정도. 합격할 정도의 안정적인 글을 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논술 전형에서 1등에서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저희도 좋죠. 그러나 그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대학에서 원하는 어떤 해설도 있지만 채점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선 이렇게 분석해야 되고 저기에선 저렇게 분석해야 됐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엄마가 글 못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엄마랑 또 상담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애가 별로 못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어떤 논술의
교재, 그 논술 문장의 교재는 애들이 보는 사회 교과서 있죠. 사회 교과서 어떤 거든지 보시면 되게 간략하게 그리고 간명하게 문장들이 돼 있어요. 막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풍부하게 하지 않고 약간 보고서처럼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저러저 목적, 방법, 주체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마치 보고서처럼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간명하게 쓰여지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어떤 답안에 맞게끔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번마다 쓰기하고 첨삭하고 나면 성적으로 전부 다 입력돼서 데이터화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지원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해보면 내신이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2등급대가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자기가 학종으로 들어갈 대학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고 자기네 학교의 선배들이 같잖아요. 그러면 2등급대 중후반이야. 그럼 나는 인서울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라든지 아니면 성신여대라든지 아니면 단국대라든지 경기대나 광운대 이 정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가 있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조금 더 나오면 그거보다 좀 더 상향해서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아이의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인서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논술 전형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 논술로 대학 가기 반을 2개 반을 맡고 있는데 그 반에서 매년마다 이제 가르쳐 보면 6개의 수시 전형의 티켓을 모두 다 논술로 쓰는 애들도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특히 내신 경쟁 좀 치열한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D여고라든지 Y여고라든지 D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 내신이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내신 4, 5등급이면 사실 이 고등학교의 내신 4, 5등급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건데 내신 이 정도 받았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학생부 종합전형 오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요한 건 무조건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비교과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술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하셔도 되고 논술을 듣고 있다면 또 이제 상담하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내신이 한 2등급 때 나오는 친구들은 반반 정도나 4개 정도를 학종으로 넣고 2개 정도를 상향해서 논술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내신이 3등급이나 4등급이나 5등급 때는 거의 대부분 6개를 논술로 넣거나 5개 정도를 논술로 넣고 1개 정도를 아주 안전하게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라도 내가 학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로 준비할 게 이제는 없거든요. 이제 애들이 준비할 거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정도밖에는 준비할 게 없고 더 해나갈 거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논술은 수능하고 같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남아있는 기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치고요. 되게 많은 대학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못 설명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딱 1시간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